금리보다 더 위험한 신호가 이미 켜졌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느냐고요. 금리가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가 관건 아니냐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말하는 대로. 그리고 많은 제작 영상들이 있으니 보는 것도 중요하니. 다른 시도를 많이 해봤으나 영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서 2026년엔 오디오북으로 해서 시니어 분들이 꽃길을 향하는 모습으로 영상 제작으로 해볼까 합니다. 우리 함께 꽃길 빨리빨리 걸어가 보자고요. 편하게 들어주세요. 댓글의 방향성에 의해 주제도 고려해 볼 테니 참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꽃길 빨리빨리는 함께 만드는 채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경제 위기 직전에 나타나는 공통 신호만 추적해온 송민재입니다. 금융 위기가 오기 전,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전, 그 순간들마다 반복되는 패턴을 연구해 왔죠. 지금 미국 경제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호황도 아니고 회복도 아닙니다. 조용히 체력이 빠져나가는 단계입니다. 이 신호를 모르고 2026년을 맞이하면 나중에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2008년 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직전에도 똑같은 말을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지만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숫자는 괜찮다는데 왜 마음이 불안한지, 전문가들은 회복이라는데 왜 내 주변은 더 조용해지는지 말이죠. 그 느낌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신호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를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십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경제가 좋아서 내리는 건지 아니면 버티지 못해서 내릴 수밖에 없는 건지 말입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꽃님이님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경고 신호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 신호가 바로 꽃님이님의 2026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함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 건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왜 더 불안할까요? 얼마 전 66세 김영호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뉴스에서는 곧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불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예전에는 금리 인하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김영호님은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대요. 그런데 주변 분들과 이야기해보니 비슷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더랍니다. 시장에 가도 예전보다 조용하고 동네 상점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젊은 사람들 표정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이 느낌이 틀린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건 직감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경제 신호입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좋아서 내리는 금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버티지 못하니까 무너지기 전에 숨통을 틔워주려는 금리 인하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위기 신호를 추적해 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일반 분들의 직감이 전문가의 예측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꽃님이님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시니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님의 경제 대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님의 안정적인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꽃님이님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마지막 준비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챕터 5에서 말씀드릴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영호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고정 지출을 점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크게 줄이신 건 아니지만 정확히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알게 되셨다고 해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군요. 꽃님이 님도 지금 이 순간 느끼는 불안함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준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하가 왜 이번에는 다른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을 위험하게 만드는 5가지 신호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를 내렸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고용이 좋아지면 중앙은행이 조금씩 숨통을 틔워주는 거였죠. 그게 정상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제가 버티지 못하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연구소에서 최근 50년간의 금리 인하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기 침체 직전에 이루어진 금리 인하는 회복 신호가 아니라 침체 신호로 작동했습니다. 2001년에도 그랬고 2007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금리를 내렸지만 경제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70세 박순자님은 요즘 금리 뉴스가 나올수록 생활비가 더 걱정된다고 하셨습니다. 예금 이자는 줄어드는데 물가는 여전하고 뭔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바로 금리 인하의 진짜 의미를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기대가 아니라 점검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내 상황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금리 인하 이후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역사를 보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꽃님이님은 금리 인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기회로 보시나요? 아니면 경고로 받아들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관세 정책이나 이민 정책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오르는 게 맞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줄고 사람의 움직임이 줄면 물가는 결국 내려갑니다. 공급이 줄어도 수요가 더 빨리 줄어들면 가격은 오르지 못해요. 한국은행 연구 자료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물가 상승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는 소비 위축으로 물가가 오히려 식어버렸죠. 68세 이정호님은 요즘 동네 상권이 눈에 띄게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예전엔 주말이면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요즘은 평일처럼 한산하다는 거예요. 가게 주인들도 표정이 어둡고 할인 행사도 예전보다 자주 한다고 하시더군요. 물가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통계청 발표보다 꽃님이님이 장 보러 다니면서 느끼는 그 감각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가게가 비어있고 할인 행사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면 그게 바로 물가가 식어간다는 신호입니다. 꽃님이님 동네는 예전과 같나요? 주변 상권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미국 경제는 단기 금리보다 10년 이상 장기 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려도 장기 금리가 버티거나 이상하게 움직이면 그건 시장이 미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단기 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면서 금리 곡선이 역전됐죠. 그 후 1년도 안 돼서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물론 팬데믹을 예측한 건 아니지만 시장은 뭔가 불안정한 걸 이미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65세 최민성님은 얼마 전 대출을 받으려다가 조건이 갑자기 까다로워진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서류 몇 개면 됐는데 요즘은 이것저것 더 요구하고 심사 기간도 길어졌다고 해요.
은행 직원도 예전보다 신중해 보였다고 하시더군요. 이건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신호입니다. 금융기관들이 리스크를 더 조심스럽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가 탄탄하다면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질 이유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 뭔가 불확실하다고 느끼면 문턱부터 높이는 게 금융의 기본입니다.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금융 거래를 하실 때 예전과 다른 점이 느껴지시나요? 경제가 불안할수록 몸집이 큰 사람부터 흔들립니다. 빚이 많고 고정 지출이 크면 작은 충격에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좋을 때는 수익을 키워주지만 나쁠 때는 손실을 더 빠르게 만들거든요. 국제금융센터 보고서를 보면 2008년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빚을 많이 진 기업과 가계였습니다. 수익이 조금만 줄어도 이자 부담이 감당이 안 되면서 연쇄적으로 무너졌죠. 반대로 빚이 적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었던 곳들은 오히려 그 시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72세 김정자님은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조금만 더 줄여둘 걸, 이게 가장 후회된다고요. 예전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고정 지출이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고 싶어도 이미 계약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늘릴 때가 아니라 줄일 때입니다.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보다 덜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시기예요. 수입은 내 의지대로 안 되지만 지출은 내가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몸집이 가벼운 편인가요? 고정 지출이 수입의 몇 %를 차지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입니다.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 아직 문제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에요. 과거 위기 전에도 늘 이 말이 반복됐습니다. 괜찮다, 안정적이다, 관리 가능하다. 2007년에도 미국 부동산 시장은 튼튼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2019년 말에도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발표가 계속 나왔죠.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경제 위기 직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낙관적인 전망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할까봐 안심시키려는 메시지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73세 윤기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기 올 때마다 항상 뒤늦게 알았다고요. 뉴스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이미 늦었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지금 나오는 괜찮다는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그 말을 믿고 안심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경계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2026년을 대비하는 현실적인 준비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 빚 구조는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금리 방향을 예측하는 것보다 내 구조를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금리는 바뀌어도 내 빚 구조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로 돼 있으면 금리가 내려갈 때 이자 부담이 줄어들지만 고정금리로 돼 있으면 그대로예요. 또 만기가 언제인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얼마인지도 다 다르죠. 67세 정미숙님은 얼마 전에 본인 대출 조건을 처음 제대로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받은 건데 정확한 금리가 몇 %인지, 만기가 언제인지 잘 몰랐다고 해요.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금리가 높았고 만기도 얼마 안 남았더랍니다.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건 꽃님이님의 대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변동인지 고정인지, 금리는 몇 %인지, 만기는 언제인지,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각각 얼마씩 갚고 있는지 말이죠. 이걸 알아야 금리가 바뀔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꽃님이님은 지금 본인의 대출 구조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물론 현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흐름이 안정적인지가 위기 때는 더 결정적이에요. 한번 끊긴 수입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연금처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그나마 안정적이지만 변동성이 큰 수입에 의존하면 위기 때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보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변동소득 계층입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경기가 나빠지면 수입이 급감하죠. 반면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69세 한영수님은 요즘 고정 지출부터 하나씩 줄이고 계십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고 통신비 요금제도 낮추고 외식 횟수도 조금씩 줄이셨대요.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20만 원 정도 고정 지출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매달 200만 원이 나가는 사람과 150만 원이 나가는 사람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버티는 시간이 다릅니다. 지금 고정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위기 때는 단순한 구조가 가장 오래 갑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분산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단순하게 가져가는 게 안전해요. 예를 들어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률 높다고 복잡한 상품에 들어갔다가 위기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면 패닉에 빠지기 쉬워요. 손실이 나도 왜 그런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는데 구조 자체를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상담 사례를 보면 위기 때 손실을 본 분들 중 상당수가 본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설명을 들을 때는 알 것 같았는데 막상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다는 거예요. 71세 조영희님은 최근에 복잡한 금융상품을 정리하셨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기셨대요. 예금, 국채, 단순한 펀드 정도로만 가져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군요. 너무 복잡한 판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을 틀리는 게 경제입니다. 일반 분들이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추기는 더 어려워요. 차라리 언제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는 단순한 구조를 만드는 게 현실적입니다. 꽃님이님의 자산 구조는 지금 충분히 단순한가요? 위기가 와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가요? 지금 필요한 건 빠른 수익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힘입니다. 2026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버티는 힘은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빚이 적을 것, 고정 지출이 낮을 것, 구조가 단순할 것.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구 자료를 보면 2008년 위기 이후 빠르게 회복한 가계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부채가 적고 불필요한 지출이 없고 자산 구조가 복잡하지 않은 가계들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68세 서동영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벌려고만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천천히 가도 꾸준히 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요즘은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것에 집중한다고 하시더군요. 조급해지지 마세요. 2026년이 좋든 나쁘든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준비는 복잡한 게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오래 버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1년, 2년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이제 마무리로 가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안전해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금리 인하의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좋아서가 아니라 버티지 못해서 내리는 금리예요. 둘째, 물가는 오르는 게 아니라 식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가도 결국 내려갑니다. 셋째, 장기 금리가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미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넷째, 레버리지가 위험해지는 시점입니다. 빚이 많으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 수 있어요. 다섯째, 모두가 괜찮다고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과거 위기 직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금리 인하가 곧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내가 얼마나 가벼운 상태인지 아는 겁니다. 금리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내 구조를 점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빚이 많고 고정 지출이 크면 경제가 조금만 나빠져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이자도 못 갚고 생활비도 감당이 안 되고 결국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2008년 위기 때 그렇게 무너진 가게들이 정말 많았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도 분명합니다. 빚이 적고 고정 지출이 낮으면 위기가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어려울 때 기회를 잡을 여유가 생기죠.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성장합니다. 그 차이는 준비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 종이 한 장을 꺼내서 2가지만 적어 보세요. 첫째, 내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둘째,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이 2가지만 정확히 파악해도 지금 내 상태가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충 알고 계십니다. 대출이 몇 천만 원 있고 매달 100몇십만 원쯤 나간다고요.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모르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대출이 정확히 3,500만 원인지 4,200만 원인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정 지출이 120만 원인지 180만 원인지에 따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다릅니다. 70세 안정호님은 이 작업을 하시고 나서 깜짝 놀라셨대요. 생각보다 고정 지출이 많았다는 거예요. 매달 150만 원 정도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계산해 보니 21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새는 돈이 많았던 거죠. 정확히 알아야 줄일 수 있습니다. 모호하게 알면 불안만 커지고 대응은 못해요. 오늘 밤 30분만 시간을 내서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게 2026년을 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표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이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지금 느끼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꽃님이님은 2026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준비되셨나요?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